1942년 11월 8일 새벽, 북아프리카 알제리 해안. 작전명 토치, 아퍼레이션 토어치가 시작되었다. 그 순간 미군 병사 로버트 머피는 몸을 바짝 낮추고 모래 언덕 뒤에 숨어 있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고 손은 젖은 채 M1 소총을 움켜쥐고 있었다. 사막의 바람은 따뜻했지만 그의 등골은 얼어붙어 있었다. 멀리서 들리는 진동, 금속의 마찰음, 마치 거대한 짐승이 바위를 짓밟으며 다가오는 소리였다. 판처다. 누군가 속삭였다. 그 말은 공기보다 무거웠고 어둠보다 차가웠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 적이고 진실되며 꾸밈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독일군 4호 전차 펜저캠프프에이전 4는 사막을 가로질러 연합군의 위치로 돌진하고 있었다. 포탑이 회전하며 주포가 방향을 맞추고 장갑은 햇빛을 튕기며 번쩍였다. 병사들은 숨을 삼키며 전차를 응시했다. 그 누구도 총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머피는 소총을 조준했다. 의미 없는 본능적인 동작이었다. 그의 30대 06탄환은 사람의 뼈를 뚫을 수 있을지 몰라도 80mm 강철 장갑 앞에서는 껌과 같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도살이라는 것을. 4호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대량으로 운용한 중형 전차였다. 전면 장갑은 최대 80mm에 달했고 75mm 장포신 주포는 대부분의 연합군 장갑차를 손쉽게 관통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었다. 전술이었고 공포였고 압도적 현실이었다. 미군은 그에 맞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소총, 수류탄, 그리고 구식 37mm 대전차포. M3 37mm 대전차포는 한때 탱크킬러로 불렸지만 1942년 기준으로는 농기구 수준이었다. 독일 전차의 전면 장갑은 이 포탄을 그냥 튕겨냈다. 그것도 근거리에서조차. 연합군의 전술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전투에서 400야드 거리에서 정면 장갑을 관통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 무효탄이었다. 게다가 이 포는 무거웠다. 운반하려면 최소한 3명의 병력과 차량이 필요했다. 한 번 위치에 설치하면 다시 움직이기 어렵고 포신 회전 각도도 좁아서 기동성이 전무했다. 전차는 움직인다. 그러나 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 격차는 전투에서 생명과 죽음의 차이였다. 독일군은 그걸 잘 알고 있었고 기동전술을 통해 이를 잔인하게 이용했다. 포탄이 명중하더라도 판처는 멈추지 않았다. 몇 발을 맞고도 계속 달려들어왔다. 그것이 병사들의 사기를 무너뜨렸다. 왜 우리는 저것들을 막을 수 없는 거지? 이것이 그 시기에 미군 보병이 반복적으로 던진 질문이었다. 해답은 명확해 보였다. 더 큰 포, 더 강한 화약, 더 빠른 속도. 하지만 그렇게만 해서는 보병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나오지 않았다. 대형포는 항상 지원이 필요했고 전차를 상대하려면 병력보다 장비가 우선이었다. 보병은 항상 기다려야 했다. 포병을, 공군을, 누군가를. 그러나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전차가 다가올 때 소총밖에 없는 병사는 죽는다. 이것이 1942년 북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미군이 직접 체험한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역사의 전환점이 시작된다. 당시 미국 지상군 지휘부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레슬리 맥네어 중장은 예비훈련 분석을 통해 충격적인 보고서를 올렸다. 우리의 37mm 대전차포는 현대 전차에 대해 사실상 무용하다. 실전 사거리에서 적 전차의 전면을 관통하려면 400야드 이하에서 직격해야 하며 이는 포병이 발사하기도 전에 적에게 파괴당할 수 있는 거리이다. 이런 보고는 반복되었고 결국 미군 내부에서도 무언가 전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기 개발자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집착했다. 더 긴 포신,
더 무거운 포탄, 더 두꺼운 강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작은 폭발이 거대한 장갑을 뚫을 수 있으리라고는. 그러나 그 믿음을 깨트린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전쟁터가 아닌 스위스의 조용한 실험실에 있었다. 하일리히 모하우프트. 스위스 추리히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청년. 그는 군인이 아니었다. 장교도 아니었고 박사 학위도 없었다. 그의 배경은 농업과 산업용 화학이었다. 그는 단지 더 나은 광산용 폭약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다. 1935년 그의 실험 중 하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금속 원통 안에 넣은 폭약이 폭발하면서 전방이 강철판을 마치 종이처럼 뚫고 지나갔다. 그는 당황했다. 폭발은 보통 모든 방향으로 퍼져야 했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에너지가 한 점에 집중되어 강력한 금속 제트를 형성하며 타격을 가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모노 효과였다.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현상을 알고 있었지만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이론으로 치부해왔다. 하지만 모하우프트는 달랐다. 그는 이 현상을 실제 무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무거운 포탄이 아니라 작고 정확한 폭발로 전차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들고 스위스군에 갔다. 거절당했다. 영국군에게 시연했다. 비웃음을 샀다. 프랑스에선 물리학에 어긋난다며 조롱당했다. 모든 문이 닫혔다. 그러나 미국만큼은 달랐다. 그들은 그의 무기를 실제로 시험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장의 이야기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 북아프리카, 모래 언덕 뒤 죽음을 기다리던 병사들의 손에 아주 이상한 무기가 하나씩 들려있다는 것이다. 길이 약 1.5m, 무게는 겨우 6kg, 모양은 마치 악기 같았다. 그래서 병사들은 농담처럼 이걸 바주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전차를 꿰뚫을 수 있는 금속 제트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지금 방아쇠가 당겨진다. 누구도 그를 예상하지 못했다. 전쟁을 바꾼 무기의 발명자가 될 사람은 군인이 아니었고 공학 박사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화약이 어떻게 터지는지 궁금했던 청년이었다. 하일리히 모하우프트. 1915년 스위스 추리히 근처의 작은 마을 에그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베르톨트 모하우프트는 산업용 폭약을 다루는 화학자였고 어린 하일리히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실험실에서 냄새나는 화합물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랐다. 식탁 위엔 종종 질산암모늄이나 니트로글리세린 이야기가 올라왔고 화약은 그의 일상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학문적으론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다. 고등학교는 간신히 졸업했고 대학보다는 기술학교를 택했다. 그는 전기기계 기술자로 훈련을 받았고 손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 정리된 이론보다 실제 실험, 도전, 실패가 더 매력적이었다. 20대 초반 그는 스위스 내의 한 화학회사에 취직했고 곧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작은 작업 공간을 마련했다. 그곳은 진짜 실험실이라기보다 창고 한편에 마련된 공방 같은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세계를 뒤흔들 아이디어가 탄생한다. 처음에 그의 목표는 단순했다. 광산 폭파 작업에서 더 효율적으로 암석을 분해할 수 있는 폭약을 만들고자 했다. 당시 사용되던 폭약은 강력했지만 비효율적이었다. 암석은 원하는 방향으로 깨지지 않았고 많은 양을 써야 했다. 그는 생각했다.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질문에서 실험이 시작되었다. 금속 원통, 작은 폭약,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내부 구조. 1935년 가을, 그는 한 가지 실험을 시도한다. 작은 폭약을 금속 원뿔 형태의 구조물 안에 넣고 그 앞에 두꺼운 철판을 세웠다. 그는 예상했다. 폭발이 사방으로 퍼지고 철판에 움푹 팬 자국 정도나 남을 것이라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폭발 순간 금속 원뿔이 중심으로 수축되며 그 끝에서 하나의 가느다란 금속 제트가 형성되었다. 이 제트는 엄청난 속도로
앞에 철판을 뚫고 지나갔다. 철판은 종이처럼 찢어졌고 중심에는 깨끗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는 당황했다. 그리고 곧 흥분했다. 이건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다. 에너지가 한 점에 집중되어 마치 총알처럼 작용한 것이다. 폭약이 금속 제트를 형성하면서 강철조차 뚫을 수 있는 위력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후에 모노 효과, 멀로 이펙트라고 불리게 되는 원리였다. 사실 이 효과는 이미 19세기 후반에 발견된 적이 있었다. 1888년 찰스 E. 멀로가 이 현상을 실험실 수준에서 관찰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재미있는 현상 정도로 넘겨버렸다. 하지만 모하우프트는 다르게 봤다. 그는 이 현상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작고 가벼운 폭약 하나로 거대한 강철을 관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장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었다. 그는 다양한 금속을 시험했다. 구리, 알루미늄, 철 결론은 명확했다. 구리가 가장 이상적이었다. 그는 폐기된 수도관을 녹이고 수작업으로 원뿔 형태로 두드려서 라이너를 만들었다. 폭약의 양, 원뿔의 각도, 라이너의 두께, 모든 것이 침착하고 정교한 실험으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점점 더 얇은 철판이 아니라 더 두껍고 단단한 강철도 관통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실험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문서로 만들었고 사진을 첨부했고 그래프도 그렸다. 그리고 그 자료를 스위스 국방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다. 폭약은 폭발할 뿐입니다. 방향을 가릴 수 없습니다. 전쟁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소형 장비는 장갑을 뚫을 수 없습니다. 모하우프트는 절망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영국 대사관을 통해 영국 육군에 접촉했다. 그는 데모 실험을 허락받았고 런던에서 자신의 장치를 시연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반응은 비슷했다. 전쟁터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관통이 전투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소총만한 장비로 전차를 막는다는 건 공상과학입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프랑스를 찾았다. 파리 외곽의 군사기술연구소에서 재차 시연했지만 돌아온 것은 비웃음뿐이었다. 중력과 폭발의 원리에 반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무기라기보다 장난감에 가깝습니다. 프랑스는 검증된 기술만 채택합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실험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고 각도와 압력, 속도에 관한 계산식은 점점 정교해졌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전장의 규칙을 바꾸는 열쇠라는 것을. 그는 미국 대사관에 마지막으로 연락을 넣었다. 그가 받은 답변은 짧았다.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몇 달 뒤 그에게 미국으로의 초청장이 날아왔다. 스위스로부터, 영국으로부터, 프랑스로부터 거절당했던 그의 기술은 이제 미국 본토에서 시험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가 떠난 비행기는 북대서양을 건너며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그가 미국에서 펼치는 첫 번째 시연은 상상도 못한 결과를 낳는다. 1940년 10월 미국 메릴랜드주 에버딘 실험장. 가을 바람이 차가웠고 공기에는 의심과 회의가 감돌았다. 수십 명의 군 장교와 무기 개발자, 과학자들이 하나의 테이블 앞에 모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철제 상자와 손으로 구부린 듯한 금속 원뿔,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폭발 장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무기라고 누군가가 조용히 중얼였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스위스에서 건너온 정장도 아니고 군복도 아닌 평범한 옷차림의 한 남자였다. 그가 바로 하일리히 모하우프트였다. 말이 많지 않았고 고개를 숙인 채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익숙한 동작으로 폭약과 금속 라이너를 확인했다.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 중에는 미군 무기연구소의 책임자른의 스투들러 중령도 있었고 미국 탄도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 클라렌스 히크먼 박사도 있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이미 이 장난감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건 그저 광산용 폭약의 변형일 뿐이다. 전차 장갑을 뚫으려면 최소한 75mm 이상의 구경과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다. 작은 폭약 따위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회의로는 단 한 번의 폭발로 뒤집히게 된다. 실험 대상은 두꺼운 강철판이었다. 실전에서 사용되는 전차 장갑 수준의 두께를 가진 강판으로 기존의 보병용 무기나 경포로는 절대 관통할 수 없던 재질이었다. 모하우프트는 천천히 금속 튜브 안에 자신의 형상 화약을 삽입했다. 구리 원뿔 라이너, 정확한 각도, 정밀하게 측정된 폭약량. 그는 숨을 들이쉬고 점화 신호를 보냈다. 폭발음은 크지 않았다. 기존의 대포처럼 굉음을 내는 대신 짧고 날카로운 파열음만이 퍼졌다. 연기 속에서 철판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처음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기가 거치자 모든 시선이 한 점으로 모였다. 철판 한가운데 완벽에 가까운 원형 구멍이 뚫려 있었다. 깨지거나 찢긴 흔적이 아니라 마치 드릴로 뚫은 것 같은 정밀한 관통.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충격이었다. 계산이 무너지고 상식이 부정되는 순간이었다. 히크먼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관통 깊이가 90mm를 넘었습니다. 기존 37mm 포의 3배 성능입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누구도 단 3kg 남짓의 장치가 이런 위력을 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스투들러 중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이론은 실험실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소. 그의 목소리엔 놀라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가장 조용했던 이는 모하우프트 자신이었다. 그는 이미 수백 번 실험을 했고 결과를 알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이 이 기술을 실제 무기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다행히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시 미국은 이미 포병연구소와 화학병기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전차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특히 클라렌스 히크먼 박사와 로켓 개발의 선구자인 로버트 고다드 박사는 화약 추진식 로켓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다. 히크먼은 말한다. 폭탄을 던지는 게 아니라 발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경량화된 무기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죠. 여기서 두 기술이 결합된다. 모하우프트의 형상화약, 히크먼과 고다드의 로켓 추진 기술. 그 결과가 바로 바주카, M1 버주커였다. M1 바주카는 길이 1.37m, 무게 6kg 남짓. 어깨에 얹고 발사하는 튜브 형태의 무기였다. 탄두는 모하우프트의 형상 화약을 탑재했고 로켓 추진으로 약 100m 거리까지 정확하게 날아갔다. 비교하자면 당시 미군이 운용하던 37mm 대전차포는 900kg 이상이었고 차량을 동원해야만 이동이 가능했다. 반면 바주카는 단 한 명의 병사가 어깨에 메고 달릴 수 있었다. 게다가 비용도 저렴했다. 1942년 기준 바주카 한정의 제작 단가는 약 $43. 전차 한 대를 멈출 수 있는 비용치곤 믿기 힘들 정도였다. 무기개발위원회는 즉시 프로젝트에 자금과 자원을 투입했다. 모하우프트는 미국 국방부 산하기술 고문으로 임명되었고 히크먼 박사는 로켓 탄두의 안정화를 담당했다. 이 무기는 빠르게 테스트를 통과했고 곧바로 소규모 양산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실전 배치가 준비되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었다. 실험실에서 철판을 뚫는 것과 전장의 혼돈 속에서 적 전차를 정확히 명중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이 무기가 진짜로 전차를 파괴할 수 있을까? 보병의 손에 쥐어진 얇은 튜브 하나가 무장한 강철 괴물과 맞설 수 있을까? 그 답은 곧 다가오는 전투에서 밝혀지게 된다. 다음 전장은 북아프리카, 실험이 아닌 전쟁의 땅. 그리고 그곳에서 바주카는 처음으로 진짜 전차를 조준하게 된다. 1942년 11월 북아프리카의 모래 언덕 위, 미군 보병들은 등에 낯선 장비 하나를 메고 있었다. 길고 둥근 금속 튜브, 바닥엔 고무 덮개가 있고 양 끝이 비어 있었다.
그들은 이 장비를 농담처럼 바주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었다. 전쟁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 실험이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있었다. 바주카는 막 개발된 새로운 무기였다. 미국의 기술자들이 스위스 출신 발명가 하일리 모하우프트의 형상 화약을 기반으로 만든 최초의 개인용 대전차 무기였다. 미군 지휘부는 이를 극비리의 일부 보병 부대에 지급했고 작전명 토치에서 첫 실전 투입을 시도했다. 미군 병사 로버트 머피는 자신의 소총 대신 이 금속 튜브를 어깨에 맸다. 그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다. 적어도 이번에는 달아나지 않아도 되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적 전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독일군 4호 전차 2대가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미군 진지를 향해 돌진해왔다. 모래를 튀기며 다가오는 강철 괴물의 모습은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머피는 조준을 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작은 로켓 모터가 점화되었고 화염과 연기를 뿜으며 탄두가 날아갔다. 폭발음은 멀리서 터졌고 전차의 앞부분에서 거대한 불꽃이 일었다. 모래 속에 숨어있던 병사들은 놀라움에 눈을 떴다. 전차는 멈췄고 그 자리에서 연기를 피우며 불타기 시작했다. 탑승자 몇 명이 허겁지겁 포탑에서 기어나왔다. 머피는 자신이 뭘 해냈는지 믿기 어려웠다. 전차를 혼자서 멈췄다는 사실을.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개인 휴대무기로 전차를 파괴한 첫 사례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 충격은 아군만 느낀 것이 아니었다. 독일군도 즉시 반응했다. 몇 주 후 독일 기갑부대의 정보보고서가 상부로 전달되었다. 미군 보병이 휴대용 로켓 무기를 사용하여 전차를 직접 타격함. 근거리에서는 티타늄 장갑도 관통 가능성 존재. 전술적 재검토 시급. 이 보고는 단순한 전술 조정이 아니라 공포를 의미했다. 전차는 원래 보병을 압도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특히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바주카는 강력한 무기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미군은 신속하게 이 무기를 보급했고 병사들은 그 사용법을 익히기 시작했다. 이 무기는 단순히 전차 파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한 병사는 나중에 전장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다. 예전엔 전차 소리만 들려도 도망쳤지. 하지만 바주카를 들고 난 후론 도망치기 전에 한 번은 싸워보자고 생각하게 되더군. 이러한 변화는 미군의 전술 구조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 기존에는 대전차 임무는 포병이나 차량 부대의 몫이었다. 그러나 바주카가 등장한 이후 조지 패튼 장군은 새로운 명령을 내린다. 모든 소총중대는 자체적으로 대전차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바주카를 표준 장비로 채택하라. 이는 미군 보병 편제의 근본적인 전환이었다. 전차와의 교전이 전담 부서의 임무가 아니라 모든 병사의 책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제 가능해졌다. 바주카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군은 당황했다. 그들은 곧 판처슈렉, 펜저슈렉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주카를 포획한 후 구조를 해부하고 구경을 더 키운 버전이었다. 사실상 직접적인 복제품이었다. 판처슈렉은 88mm 로켓탄을 사용했고 발사 시 엄청난 연기를 발생시켜 사수에게 위험할 정도였다. 심지어 독일군 병사들조차 이 무기를 지옥의 파이프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그만큼 바주카가 독일 무기체계에 미친 충격은 컸다. 반면 미국은 바주카의 개량을 멈추지 않았다. 초기 M1 모델에서 발사 속도와 탄도 안정성을 개선한 M1A1, M9, M9A1 등 다양한 버전이 등장했다. 각 모델은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더 강력하게 전차를 파괴할 수 있게 했다. 1943년까지 바주카는 모든 전선에 퍼졌고 미군 병사들은 등짐처럼 메고 다녔다. 심지어 일부 병사들은 전투기에서 바주카를 들고 저공 비행 중 직접 발사하는 비공식 전술을 구사하기도 했다. 한 전투에서는 병사 2명이 건물 옥상에서
바주카 2정을 동시에 발사하여 진입 중이던 전차 2대를 동시에 격파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제 전차는 무적이 아니었다. 전장은 평평해지고 있었고 바주카는 그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모든 무기가 그렇듯 바주카도 한계를 가졌다. 정확한 조준이 필요했고 사거리도 제한적이었다. 강풍, 비, 진흙, 연막은 성능에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적 전차에 비해 그 위력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전혀 다른 종류의 적이 등장한다. 무게 57톤, 전면 장갑 100mm 이상, 그 누구도 정면에서 관통시킨 적 없는 전차. 이름은 티거. 전차 중의 전차. 그 어떤 무기보다 두껍고 강하고 무거운 강철의 요새. 바주카는 이 괴물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켜보게 된다. 그 작은 튜브가 과연 이 철갑을 찢을 수 있을 것인가? 1943년 여름, 시칠리아 섬의 작은 마을 근처. 조용한 마을에 전차 한 대가 나타났다. 무게 57톤, 장갑 두께 100mm 이상, 포신 길이만 5m가 넘었다. 독일군의 최정예 전차, 티거 I였다. 티거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다. 전장의 공포 그 자체였다. 연합군의 대전차포도, 전차도 대부분 그 장갑을 뚫지 못했다. 정면에서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웠다. 그런 티거가 지금 미군 보병이 주둔 중인 지역을 향해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다. 공중 지원은 없었다. 대포도 없었다. 남은 것은 몇 정의 바주카뿐이었다. 이때 한 병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찰스 E. 켈리, 계급은 하사. 하지만 전선에서는 별표 바주카 찰리, 버주커 차어리, 별표로 불렸다. 그는 이미 수십 회의 실전에서 바주카를 사용해 전차를 상대해본 경험자였다. 켈리는 티거 전차가 접근 중인 길목의 페어더미 뒤에 몸을 숨겼다. 조심스럽게 첫 발을 발사했다. 로켓은 포탑 아래 부분, 주행장치를 향해 명중했다. 전차는 움직임을 멈췄다.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는 숨을 고르고 두 번째 탄을 장전했다. 이번엔 측면을 향해 발사했다. 포탑 옆 장갑에 명중한 로켓은 강철을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했다. 연기와 불꽃이 치솟았고 2명의 승무원이 탈출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 티거 전차는 격파되었고 주변 독일군은 후퇴했다. 이 작전은 기록으로 남았다. 보병 개인이 바주카만으로 티거 전차를 무력화시킨 사례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징이 되었다. 거대한 철의 요새가 손에 든 튜브 하나로 쓰러질 수 있다는 증거. 전쟁의 후반기로 갈수록 이런 사례는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다. 1942년 말부터 1943년 중반까지 바주카로 격파된 전차는 공식 기록만 312대에 달했다. 그 중에는 판터, 스투그, 4호 전차, 심지어 티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파급력이었다. 독일군 전차병들은 더 이상 보병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한 독일 전차병은 일기에서 이렇게 썼다. 미군의 로켓 무기는 공포다. 건물, 담벼락, 숲을, 어느 곳에서든 날아온다. 전차의 두께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전차병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장갑을 믿지 못했고 보병과의 협조 전술을 재검토해야 했다. 이전처럼 단독으로 돌파하는 전술은 큰 위험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쟁 전체의 전술을 바꿨다. 보병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적의 기갑 전력과 맞설 수 있는 전투 주체가 된 것이다. 한 미군 병사는 전투 후 이런 말을 남겼다. 예전엔 전차를 보면 무조건 숨었지. 이제는 먼저 조준부터 한다. 13파운드짜리 철관이지만 이건 내 생명을 지켜주는 무기야. 그렇다면 바주카는 얼마나 생산되었을까?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본토에서 바주카 생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1945년 종전까지
미국은 2천만 발 이상의 바주카 로켓을 생산했다. 이는 당시 독일군 보유 전차의 총수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하루에 8,000발 이상의 로켓이 공장에서 쏟아졌고 각 전선으로 실시간으로 배송되었다. 이 거대한 물류는 바주카가 단순한 장비를 넘어 전략 무기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다. 비용 측면에서도 놀라웠다. 당시 바주카 한정의 제작 비용은 약 $43. 미국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임금보다도 낮았다. 즉, 한 병사의 월급보다 싼 가격으로 전차 하나를 파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투 효율성으로 따지면 바주카만큼 가성비가 높은 무기는 드물었다. 이 무기는 전차 대비 무게 1시 13분 000의 무기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어냈다. 이 모든 것이 작은 실험실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광산용 폭약을 연구하던 스위스 청년의 발명은 이제 수천 명의 병사에게 생명을 주고 있었다. 전쟁 후반기에 이르러 바주카는 모든 미군 중대의 기본 장비가 되었다. 각 중대에는 최소 6명 이상의 바주카 사수가 배치되었고 전차뿐 아니라 벙커, 기관총 진지, 차량 등 다양한 목표물에 사용되었다. 일부 전투에서는 바주카를 쌍으로 묶고 발사하는 즉흥 전술까지 등장했다. 심지어는 전투기 날개에 바주카를 장착한 바주카 파이퍼 작전도 시도되었다. 전쟁은 기술로 진화했고 기술은 평범한 병사를 변화시켰다. 13파운드의 강철과 한 발의 로켓, 그게 병사 하나를 전차 사냥꾼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티거를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은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주카는 전장에서 사라졌을까? 아니다. 그 기술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전쟁터에서 다시 태어난다. 1945년 5월 8일 유럽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다. 독일이 항복하고 전차의 포신은 침묵했다. 포탄은 멈췄고 병사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떤 무기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진화했다. 바주카.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은 이 독특한 무기를 잊을 줄 알았다. 전쟁이 지나가면 무기들도 박물관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바주카는 외회였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있었다. 하일리히 모하우프트. 전쟁 후 그는 스위스를 떠나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명예도, 상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거부했다. 조용히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근처에 정착했고 미국 국방 관련 연구소에서 군수기술 자문 역할을 이어갔다. 그는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살아 움직였다. 그의 형상화약, 세입트 차어지, 기술은 20세기 후반 모든 현대 대전차 무기의 근간이 되었다. 1950년대 소련은 그의 기술을 바탕으로 강력한 휴대용 로켓 무기를 개발했다. RPG-7.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대전차 무기 중 하나인 이 장비는 저렴하고 휴대가 간편하며 강력한 형상 화약 탄두를 장착하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시리아, 체첸, 이라크 모든 전장에서 RPG-7은 등장했고 전차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한편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1980년대 미군은 새로운 대전차 무기를 채택했다. 에사. 일회용 로켓 발사기로 기존의 바주카보다 더 가볍고 간단하며 관통력도 뛰어났다. 형상 화약 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화된 설계로 재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진화는 21세기 들어 나타났다. FGM-148 제블린. 미군과 NATO 연합군이 사용하는 최신 대전차 미사일. 발사 후 자동 유도, 상단 공격, 극강의 장갑 관통 성능.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모하우프트의 기술이 있었다. 형상 화약의 기본 원리는 여전히 적용된다. 전쟁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폭약이 금속 라이너를 녹여 고속 제트로 집중시키는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 오늘날
이 기술은 탄두지름의 700% 이상을 관통할 수 있다. 이는 직경 10cm 탄두가 70cm 이상의 강철을 관통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런 무기를 평범한 병사 한 명이 어깨에 메고 조작할 수 있다. 전차 한 대가 수십억 원. 그 전차를 단 1초 만에 파괴할 수 있는 무기 가격은 수백만 원. 이것이 바로 현대 전쟁의 균형을 바꾼다. 강함이 곧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 병사 한 명도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기술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T-72, T-80, T-90 전차들이 도시 외곽의 건물 3층 창문에서 날아온 제블린 미사일 한 발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카메라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병사는 말했다. 전차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왔다. 이제 우리도 싸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무기 민주화의 진짜 의미다. 거대한 장갑과 화력만이 승리하는 시대는 끝났다. 정확성, 기동성, 그리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이 전장의 힘의 균형을 바꿨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1935년 스위스의 한 허름한 실험실에서 시작되었다. 그 실험실에서 모하우프트는 단지 더 좋은 광산 폭약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의도치 않게 전 세계 병사들의 생존 확률을 바꾸는 기술을 만든 것이다. 그는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부고 기사는 단 몇 줄이었다. 산업화학자, 군사기술 자문, 가족들의 곁에서 평화롭게 별세. 그 누구도 그가 전 세계 군사무기 설계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은 알고 있다. 그가 남긴 기술이 지금도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단지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다. 그는 전쟁의 룰을 바꿨다. 그리고 균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런데 당신은 혹시 알고 있는가? 바주카, 버주커라는 이름이 원래 1930년대 한 희극인이 만든 우스꽝스러운 악기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이 치명적인 무기가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그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공개한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